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자신감은 돈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행복의 크기는 재산에 따라 다르다. 행복은 재산순이다. 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가난하고 없이 살아서 이씨 살아본 적이 없어서 제가 불행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만나면서 꼭 모든 기준이 돈이고 재산일까? 라는 생각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돈이 다라는 저의 행복의 기준을 흐트려준 남편과 시댁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래간 가슴속에만 묻어두고 부끄러워서 어디 풀 곳이 없었는데 이곳에라도 들려드리고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도박꾼이셨어요. 아니, 도박꾼이라고 말씀드리면 꽤나 큰 돈이 오고 가는 손이 큰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저 도박 중독자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쥐뿔도 없는 벼룩의 간만큼의 돈도 다 긁어 모아서 도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이 없는데 도박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밖에서 허드렛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면 몰래 훔쳐서 도박을 하러 나가곤 했습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니 어느 날은 밤중에 어머니께서 절 몰래 깨우시고는 이제 자신은 도망을 갈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난 더 이상 미칠 것 같아서 못 살겠어. 엄만 나갈 거야. 넌 알아서 네 살 길 찾아. 그게 어미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딸에게 마지막으로 도망가면서 남긴 말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와중에 엄마라도 행복하길 바랬던 건지 붙잡지 않았습니다. 얼른 빨리 가라고 가방까지 챙겨서 손에 들려주고는 전 방 안으로 들어와 울음소리도 내지 않으며 울음을 삼키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처한 상황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불행이라고 판단할 시간조차도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좀 못 먹고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면서 한치 앞만 살아가기에 급급했죠. 엄마는 엄마고 도박쟁이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니까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가 제게 네 살 길 찾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삶이 꼭 서바이벌처럼 말이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나 바로 주변의 친구들을 봐오니 제가 세상 그 누구보다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생일 때 생일 선물 받는 거라는 걸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알았고 그렇게 거하게 파티를 해주는 건지 몰랐습니다. 전 엄마에게는 조금만 늦게 태어나지 아빠에게는 왜 태어나서는 이라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듣고 살아왔던지라 누군가의 탄생이 그리도 축복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렇게 축복받고 생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건 그 친구가 잘 살기 때문이다. 집에 돈이 많고 우리 아빠와는 다르게 친구 아빠가 돈을 잘 벌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죠. 그렇게 저의 개념을 확립해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3이 되고 집에서 나가서 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기 전날 밤 아버지가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어머니가 도망을 가고 계속 돌아오지 않았고 아버지에게도 돈 나올 구멍이 계속 없었기에 할머니나 다른 친인척들에게서 계속 손을 빌리던 중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돈을 안 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던 중에 할머니께서 참다 그럼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홧김에 하신 말에 그 자리에서 락스를 들이키셨어요. 병원에 실려온 아버지가 타는 목에 갈증을 느끼며
저에게 계속해서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그때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고 병원 안의 다른 이들은 못 알아채는 아버지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의사도 어차피 아무 조치할 수 없다고 살릴 수 없다고도 했지만 제가 그날 아버지를 보내드린 것 같아요. 물을 달라는 아버지의 속삭임에 전 일부러 드리지 않았어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싶었거든요.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전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그런 건 꿈도 못 꾸었고 못 먹어서 입이 부르트고 손가락이 부을까봐 겨우겨우 먹을 거나 챙겨 먹고 적어도 내 2다리 뻗고 돈 걱정 안 할 정도만 딱 그 정도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굴 만나고 가정을 이룬다는 건 꿈조차 꾸지도 않았어요. 누군가 다가오면 쳐내고 외면하고 돌아서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벽을 밀어내고 남편이 다가왔어요. 전 대학을 미처 마치지 못하고 양식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대학을 더 다니기에는 학비가 만만치 않았고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니 장학금 타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대학이 학비만 내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족이 있고 먹고 살만한 집 애들도 대출을 받아야 할 지경이었으니까요. 제가 근무하던 레스토랑에도 그런 친구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학비에 어느 정도 보태고 책을 사고 밥을 사 먹기 위해 일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와는 다르게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들 활기차고 월급 타면 사고 싶은 거 사고 맛있는 거 먹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잔뜩 들뜬 모습들이었어요. 그에 반해 저는 월급 받으면 매달 내야 하는 월세와 밀린 학자금 대출, 몇 년째 방치해서 잇몸이 부어가고 있는 치과 치료를 하고 나면 남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생존 외에는 낼 돈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죠. 하지만 그 중에 저의 생존 외의 것들을 챙겨주는 유일한 사람, 남편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먹는 식사 시간이 제 하루의 유일한 식사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먹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적당히 배식을 받아서 먹었는데 전 그 다음 날에나 찾아올 심사이기 때문에 산처럼 쌓아놓고 먹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그저 제가 많이 먹는 애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식판에 고기 한 점을 더 올려주면서 왜 이렇게 잘 먹어요? 그런데 많이 먹는 거 말고 진짜 잘 먹어야 영양에도 좋아요. 많이만 먹으니 그렇게 말랐지. 이것도 먹어요. 유일하게 절 신경 써주고 더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씩 시선을 돌릴 때면 그 끝에는 남편이 절 바라보고 있었고 제가 아무리 밀어내고 이런저런 제 바닥을 다 보여줘도 그저 웃으면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남편도 남을 챙겨줄 만한 여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저처럼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갔고 그 장학금을 안 놓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이미 학교를 중퇴해버린 제 입장에서는 쟤도 저러다 학교 그만두겠지, 제 풀에 나가 떨어지겠지 싶었는데 단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면서 존경스럽기도 했어요. 이런 아이라면 모든 책임감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와 같은 조건이었지만 다른 결론을 내는 사람, 남편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그 레스토랑에 머물렀지만 남편은 어느 날 정장을 차려입고 대기업 외식사업부에 취업했다며 레스토랑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어요. 저 아이는 정말 계속해서 나와 다른 길을 가는구나. 역시나 난 부모가 없지만 저 아이에게는 그래도 기댈 부모는 있어서 저럴 수 있는 거겠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자기 위안만 해댔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만나자고 했어요. 그때 당시 남편을 좋아했던 것도 아니었고
이성을 만나는 것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바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끌리듯이 말이죠. 이 사람이라면 나도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까워지고 만남을 이어가면서 남편도 저와 다를 게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능력도 하나 없고 그저 남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두 분이 교대로 근무하는 정도의 벌이였어요. 그리고 자기 집 하나가 없어서 그 편의점 주인이 내준 쪽방에서 두 분이 지내셨죠. 그러면서 안 먹고 안 입고 해가면서 남편을 교육시키고 뒷바라지 하셨던 거였어요. 정말 부모라는 것이 저런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가난하지만 큰 존재이신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건 그 초라한 두 분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난과 기침은 가릴 수 없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부모님, 시부모님 분들께서는 애써 가리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모습을 부끄러워하시기보다는 저에게 더 많은 걸 베풀지 못해 안타까워하실 뿐이었죠. 아가, 아이 너 온다고 우리가 오랜만에 이것저것 준비해봤는데 입에는 맞니? 승철이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아가가 이거저거 안 가리고 뭐든 다 잘 먹는다고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길래 준비했는데 맞을까 모르겠다. 혹시라도 좋아하는 거 있으면 매일매일 말해줄래? 뭐든 적어두고 하나씩 다 해주마. 인사드리러 갔던 그 작은 방에 놓여있던 한 상. 그 상에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손수 끓여주신 미역국이며 갈비찜, 게장 등등 사 먹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날 전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말이죠. 어차피 비슷한 형편이니 속 다 까놓고 모든 걸 말해도 상관없을 집안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수준보다도 훨씬 두 분이 절 높이 대우해 주셨고 그런 분들께 차마 어머니가 도망가셨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대충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둘러댔었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죠. 부모님 말씀을 드리자 절 안 좋게 보실 줄 알았는데 남편이며 시댁 식구들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동안 너무 외롭게 살았겠네. 우리가 이제 너의 가족이니까 가족 생겼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란도란 잘 지내보자. 가족이 별거니? 이렇게 모여서 밥 먹고 사는 이야기하면서 살면 그게 가족이지. 앞으로 우리 아들 잘 부탁하고 우리도 잘 부탁한다 아가.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잘 맞춰서 살아보자. 남들이 듣기에는 그냥 하는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너무 따뜻했어요. 가난하고 가진 게 없으면 그저 의심이 많거나 배경으로 판단해서 안 좋게 본다 생각했는데 시부모님의 태도와 표정, 말투는 전혀 그런 그늘한 점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인사드리는 그 자리에서 기뻐서 울었어요. 그러자 제 눈물에 놀라 시댁 식구들과 남편 모두 안절부절이었죠. 그 모습에도 어찌나 웃으면서도 눈물이 나던지 정말 가족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같이 레스토랑에서 근무했던 동료의 어머니가 하시는 작은 카페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간소한 결혼식이었지만 저와 남편의 표정은 그 누구보다 밝고 화려했어요. 허례허식이 아닌 진실된 수준에 맞는 결혼식이었죠. 신혼살림은 시부모님이 근무하시는 편의점 사장님께서 비게 되는 집이 하나 있다고 저렴하게 전세로 내주셔서 그곳에서 모든 식구가 살게 되었어요. 거기서 살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넓혀가자는 생각이었죠. 남편도 좋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니 몇 년만 고생하면 금방 옮길 수 있었고 저 또한 레스토랑에서 점장으로 승진하면서 벌이가 나아졌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감춰진 빚이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하고 생계를 이어가면서
정말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던 저로서는 버는 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개인 회생을 하게 되었죠. 빚은 그렇다 치고 그 빚의 이자가 거품처럼 크게 부푸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인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서 그나마 이자는 걷어내고 원금만을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내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을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회사에서 받은 월급에서 매달 저의 빚을 갚아주고 있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적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남편에게 큰 짐을 안긴 것 같아 너무 미안했지만 그렇게 제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을 때면 왜 그래? 또 입술 깨무네. 괜찮아. 결혼한 순간부터 그 빚이 내 빚인 거야. 그래도 3년 중에 반 지났다. 완전 시간 빠르지? 또 눈 깜빡하면 나머지 다 지나. 걱정하지 마. 여기 볼에 뽀뽀 한 번이면 50만 원보다 비싼데. 자, 여기 뽀뽀해줘. 미안해하는 저를 위해서 장난을 치거나 얼마 안 남았다면서 능글맞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럴수록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하지만 되려 제가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힘들게 일을 마치고 오실 때면 늘 저를 위한 것을 하나씩 들고 오셨어요. 편의점에서 일할 때 제 또래의 여자들이 이런 걸 하더라, 이런 걸 하니 참 예쁘더라 하면서 옷을 사오시거나 액세서리들을 사오셔서는 제게 주셨습니다. 제게 무언가 해주시는 게 낙이라고 하시면서 한사코 거절하는 제게 꼭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못 사는 집은 늘 돈 이야기로 싸우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돈 이야기로 싸우는 건 맞지만 서로 돈을 못 들여서 안달이었어요.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몰래 시아버지께 드리면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제게 주시고 몰래 제 주머니에 넣어두시거나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빚을 갚고 있는 남편에게 다시 주니 돈이 계속 돌고 돌 뿐이었죠. 서로에게 못 줘서 난리들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서로 그냥 받으면 된다면서 서로를 탓하면서 웃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에 욕심을 안 부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허투루 돈을 쓰시는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돈 한 푼도 의미 없이 쓰지를 않으셨어요. 자잘한 낭비를 하지 않으셨죠. 편의점에서 받으시는 최저시급의 아르바이트비를 모두 쪼개서 보험료를 내시고 남은 금액에서 생활비를 나누고 또 나눈 금액을 모두 적금을 드셨습니다. 가난하지만 모아둔 돈이 꽤나 많으신 분들이셨죠. 예를 들어 제가 늘 미뤄두었던 치과 진료로 인해 이가 너무 아파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으니 시어머니께서 걱정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어디가 많이 불편하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데리고 바로 치과로 가셨습니다. 임플란트도 해야 했고 어릴 적부터 이를 하도 악물어서인지 턱이 틀어져서 교정도 필요했어요. 예상 견적만 해도 480만 원이 나왔습니다. 돈이 무서워서 자연스레 입안에도 빚을 지고 있었더라고요. 전 너무 큰 돈이라 안 될 것 같다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그 금액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미 다 내버렸네? 이거 돈 환불도 안 된다더라. 안 다니면 완전 돈만 날리는 거야. 교정부터 시작하면서 다니면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 이번 달부터 꼭 다녀. 꼼짝없이 저를 치료받게 만드시고는 쿨하게 나가셨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씩 가난으로 인해 골마가던 것들을 치료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제가 봐온 부모님의 모습은 열심히 돈은 벌지만 계속 돈이 없었고 돈이 없으니 취미 같은 것들 또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늘 주말마다 두 분이서 등산을 가시거나 등산로 맛집을 다니시는 게 취미셨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큰 금액이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잘한 등산 용품을 사서 서로에게 선물하시기도 하셨고 저에게도 같이 가자고 권하시면서 즐거워 보이셨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데리고 몇천 원씩 하는 저렴한 전시회나 무료 박람회 같은 곳들을 미리 알아보고 찾아가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취미 또한 돈이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남들이 들으면 궁상맞다. 얼마나 돈이 없으면 그런 가난한 취미가 다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가난한 취미여도 정말 좋아하고 의미가 깊다면 뜻깊은 취미라고 생각해요. 꼭 돈 펑펑 쓰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취미라고 해서 멋진 취미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취미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남편과 전시회를 다니고 책을 읽으러 다니면서 저만의 취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바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시 쓰는 것도 어쩌면 가난한 취미일 수는 있겠지만 제 그때그때 마음을 달래는 수단이 되기도 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런 저의 취미를 응원해주기 위해 예쁜 펜과 종이를 선물했어요. 그런 것들이 늘어가면서 행복도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편은 정말 행복 바이러스 같은 존재인 건지 계속해서 행운이 유기적으로 찾아왔어요. 매달 2만 원씩 대학생 때부터 남편이 붓던 주택 청약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주택공사로부터 청약이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고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있는 제게 자기, 우리 이제 우리 집 생겼어. 월세 안 내도 되고 보증금 오를까봐 걱정 안 해도 되는 우리 집. 조금 더 지나면 집값 오르는 것도 구경할 수 있는 진짜 우리 집 말이야.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천근만근이었는데 남편의 우리 집이라는 한마디에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한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팠고 뭐가 갖고 싶거나 욕심이 나는 것도 없었고 한없이 너그러워졌으며 온 세상이 밝고 행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새로 들어갈 집에 놓을 가구와 배치들을 구상하면서 행복에 겨워하고 있었는데 주택 청약이 마냥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일정 금액을 내야만 진정한 우리 집이 되는 거였죠. 남편과 저의 퇴직금과 그간 모아놓은 돈을 다 털어도 겨우 반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대출을 받아야 하니 여러 은행에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그간 12년간 편의점 일을 하면서 모아놓은 돈 전부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아주 선뜻 말이죠. 그게 어떤 돈인지를 알기에 남편과 저는 한사코 거절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둘 다 직장 있고 아직 젊으니까 대출 조금 받아서 조금씩 갚아가면 돼요. 이 돈 못 받아요, 저희. 이걸 왜 안 받아? 이건 내 돈 아니야. 너희 돈이지. 우리가 다 늙어서 쓸 데가 어디 있어. 지금 냉장고 꽉 차 있지. 그래서 먹을 거 넘치지. 필요한 거 더는 없고 늙었어도 우리도 일하잖아. 수입은 계속 늘고 소비할 곳은 없고 돈 쓸 기회를 좀 주라.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이미 내가 쓴 돈, 쓸 돈일 뿐이야. 너무 맑은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돈을 빌려주는 개념까지도 바꿔 말씀하시면서까지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어렵게 시부모님께서 수줍게 내미시는 그 값진 돈을 받았고 저희는 약속 날짜에 맞춰 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시부모님의 의견으로 저희만 새 집으로 가게 되면서 죄송스러운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뵙다가 거리가 멀어지며 자주 못 뵙게 되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씩 시부모님이 일하시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일하시는 모습을 본 적은 거의 없었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조금 일러서